안녕하세요. 내 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비가 내리는 가을날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참 가을이 시작된가 했더니 이렇게 또 자주 비가 내리네요.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달과 육펜스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우선 이전까지의 얘기를 제가 간단히 좀 요약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할 부분을 얘기 듣는 걸로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달이라는 것은 저 멀리 있어서 이상적이고 또 자기의 어떤 원대한 꿈이고 또 손으로 현실적으로 잡기는 어렵고 그러나 늘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적인 부분이라면은 거기에 비해서 육펜스는 자그마한 동전인 현실 속에서 육펜스가 있으면 그래도 빵을 사 먹을 수 있다든지 뭘 할 수 있는 그런 육펜스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전체적으로 '아 달을 추구해야 돼. 나는 육펜스를 추구해야 돼.'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답을 딱 주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삶은 달과 같은 게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육펜스 같이 현실적으로 외면할 수 없는 부분도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있다라고 끝나는 게 어떻게 갈등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가 이 주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예술가적인 미술에 대한 이상을 추구하고 나가고 그에 비해서 현실적인 육펜스라는 부분에서는 매우 등한시한다 할까요? 거의 관여하지 않는 형태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펜스라고 되어지는 현실 속에서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못돼 먹은 인간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못돼 먹은 인간으로서의 찰스 스트릭랜드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위대한 예술이라는 그야말로 도저히 서로 보완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장에 보시게 되면은요. 그냥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사람은 중산층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전혀 위대성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인데 여기에 인제 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게 첫 장입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찰스 스트릭랜드는 어떤 주식 중개인으로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찰스 스트릭랜드의 삶에 대해서 얘기고요. 화자는 그 일상 뒤에 숨어 있는 '그의 성향은 어떠할까.'라는 게 2 장에 대한 얘기고요. 3 장은 남편이지만 아내는 늘 그 남편에 대해서 무관심한 또 냉랭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역할은 충실히 하긴 하지만은 내면적 욕망은 차츰 억눌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찰스 스트릭랜드를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아내는 일종의 문학 사롱이라 할까요? 문학인들의 모임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교양인으로서의 잘 교류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남편인 찰스 스트릭랜드는 거의 문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시선을 다른 데 돌립니다. 5 장에 가면서 찰스 스트릭랜드의 인간적인 면모를 살펴봅니다. 또 그와의 주변인과의 관계도 살펴보고요. 겉으로는 그저 민민한 인간으로 보였는데 뭔가 설명하기 힘든 그런 이질감이 그 속에 있더라라는 걸 차츰 발견하게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6 장에 오게 되면은 예술가와 사회 또 평범한 삶에 대한 화자의 자기 성찰이라 할까? 예술가가 지닌 특별한 시선과 사회적 역할 등에서 이런 게 보이더라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7 장에 들어오게 되면 지난주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마치 긴장감이 인제 태동해 오르듯이 그렇게 본격적인 긴장감이 태동해 올라오는 게 7 장입니다. 곧 평범한 가정과 직업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건가 화자가 부러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 장에 오게 되면은 오늘 이제 첫 시작입니다마는 모든 거를 평범한 일상적인 것을 모든 거를 포기해 버리고 훌쩍 아무런 대책 없이 떠나 버립니다.
대책 없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훌쩍 떠나는 게 8 장에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니까요. 함께 그렇게 가 보시면 될 텐데요. 먼저 요약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가 벌인 정말이지 불가사의한 탈출극, 그 한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 바로 찰스 스트리클랜드입니다. 겉보기엔 정말 완벽하게 평범한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걸 헌신짝처럼 버리고 정말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시간 그 충격적인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가 사라지기 전의 모습부터 한번 보시죠. 소설 속 화자는 스트릭랜드를 딱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소 따분한 남자. 뭐 특별한 개성도 없고 눈에 띄는 점도 없는 그냥 어디에나 있을 법한 지루할 정도로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의 삶은 뭐랄까 아주 오래되고 뻔한 무늬의 벽지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따분하고 평범했던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쪽지 한 장도 없이 말이죠. 이 갑작스러운 빈자리는 그의 주변 세계에 엄청난 충격과 균열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거대한 미스터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과연 세상 사람들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익숙한 잣대, 그러니까 돈과 스캔들이라는 이 6펜스의 논리로 이 사건을 아주 멋대로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리클랜드가 가출했다는 소식은 로즈 워터포드라는 인물의 입을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녀의 눈은 심술궂은 장난기로 빛났다고 묘사되죠. 타인의 불행을 그냥 흥미로운 안주거리로 삼는, 우리 주변에도 꼭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상상력은 뭐 아주 뻔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건 틀림없이 지저분한 연애 사건일 거라고요. 그 급진적인 행동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흔하고 시시한 상자에 구겨 넣으려고 한 거죠. 로즈 워터포드의 이 추측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그들의 상상력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마 찻집 아가씨 하나가 일자리를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한 남자의 인생을 건 탈출을 고작 이런 시시껄렁한 스캔들로 격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들의 세상이 얼마나 좁고 오만한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아내, 스트리클랜드 부인의 반응이에요. 그녀는 화자를 맞이할 때 일부러 방을 어둡게 하고 빛을 등지고 앉아서 슬픔에 잠긴 모습을 연출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슬픔의 연기죠. 근데 이 완벽한 연기가 무너지는 순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남편과의 추억 때문이 아니었어요. 늘 남편이 채워두던 담배 상자가 텅 비어있는 걸 본 순간, 그러니까 이 완벽했던 일상에 생긴 아주 작은 균열 앞에서 그녀는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사 한마디에 그녀의 속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냥 시골에 갔다고 하죠. 그녀에게 정말 중요했던 건 떠나간 남편을 찾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이 스캔들을 덮어서 자신의 사회적인 체면을 지키는 것, 그게 전부였던 거죠. 그녀의 슬픔은 사랑을 잃은 고통이라기보다 자기가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삶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두 사람이 분노하는 지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스트리클랜드 부인은 사회적 망신, 즉 체면을 잃는 걸 가장 큰 배신이라고 생각하죠. 반면에 그녀의 형부인 머캔드루 대령은요, 스트리클랜드를 불안당 같은 놈이라고 욕하면서 처제한테 돈 한 푼 안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에 격분합니다. 이들에게 이 사건은 결국 평판과 돈의 문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최종 결론은 뭐였을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찰스 스트리클랜드는 지금쯤 파리의 아주 비싼 호텔에서 젊고 예쁜 여자랑 띵가띵가 놀고 있을 거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런 엄청난 배신 뒤에는 반드시 돈이나 쾌락 같은 보상이 따라와야만 했거든요. 아주 자신만만한 결론이었지만 완전히 빗나간 예측이었죠. 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파리로 옮겨보겠습니다. 모든 환상이 깨지는 바로 그곳으로요. 화자는 이 모든 추측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파리로 날아가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런던 사교계가 쌓아올린 모든 상상은 아주 박살이 나고 맙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런던에서 상상했던 화려하고 비싼 호텔은 현실에서는 이름도 모를 허름하고 더러운 여인숙이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호화로운 생활은요, 그냥 초라한 방 한 칸이 전부였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그 옆에 있어야 할 아름다운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는 그저 완전히 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화자가 마주한 스트리클랜드는 면도도 안 한 지저분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말이죠. 겉모습은 그렇게 초라한데 표정은 더없이 편안해 보였다는 거예요. 런던에서 늘 있던 그 갑갑한 양복처럼 뭔가 불안해 보이던 표정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죠. 마치 사회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이 누추함 속에서 진짜 자유를 찾은 사람처럼 보였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바로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어 버립니다. 화자가 조심스럽게 혹시 혼자냐고 묻자 스트리클랜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죠. 아, 그래요? 나 혼자요. 이 무심한 대답 한마디가 그동안 모두가 매달렸던 다른 여자라는 유일한 가설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이해하기 힘든 미스테리와 마주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모든 평범한 이유들이 사라졌습니다. 사랑, 돈, 여자, 전부 아니었어요. 이제서야 드디어 이 사건의 진짜 본질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6펜스의 논리가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저 하늘의 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사랑도, 욕정도, 돈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한 남자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서 안정된 삶과 가족, 명예, 그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들었을까요? 스트리클랜드의 대답은 정말이지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더 충격적입니다. 그림을 그려야만 해요. 이건 설명이 아니에요. 변명도 아니고요. 그냥 거부할 수 없는 힘에 대한 절대적인 선언 같은 겁니다. 그리고 싶다는 소망의 차원이 아니라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운명의 차원인 거죠. 그에게 이건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연이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 소설의 제목, 달과 6펜스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6펜스는 땅에 떨어진 동전, 그러니까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평범하고 물질적인 현실을 상징하고요. 달은 저 하늘에 떠있는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우리를 매혹시키는 숭고한 예술적 이상을 상징합니다. 스트리클랜드는 땅에 떨어진 6펜스를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대신 하늘의 달을 올려다보기로 한 인간이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의 선택은 행복을 찾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소설에서는 그의 내면에 있는 이 창조에 대한 열망을 종종 악마라고 표현해요. 그는 행복을 추구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울부짖는 이 악마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감정을 초월한 아주 무시무시하고 절대적인 복종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달의 부름에 응답한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선택이 낳은 아주 심오하고도 불편한 결과들을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스트리클랜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도덕이나 사회적인 의무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리클랜드의 관심도는 그냥 제로예요, 제로. 그에게 세상의 도덕적인 잣대는 마치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는데 식사 예절을 타지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소리였던 거죠. 스트리클랜드의 삶은 우리에게 이 섬뜩한 질문을 던집니다. 위대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좋은 인간이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 어쩌면 천재성이라는 건 인간성이 더 발전한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성을 파괴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을 하게 만들죠. 사실 이 스트리클랜드라는 인물 완전히 허구는 아니에요. 바로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에게서 아주 큰 영감을 받았거든요. 고갱 역시 잘 나가던 증권맨이었는데 어느 날 다 버리고 그림을 그리겠다며 타히티로 떠났죠. 바로 이 지점에서 100년도 더 된 소설 속 인물이 놀랍도록 현대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문제적 창작자의 원형 그 자체거든요. 그리고 그의 삶은 과연 위대한 예술과 그 예술가의 사생활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가라는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논쟁과도 정면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 소설은 우리에게 어떤 시원한 답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이 묵직한 질문 하나를 우리 앞에 툭 던져놓고 끝을 맺죠. 한편의 위대한 걸작은 그것을 창조해낸 괴물을 과연 정당화할 수 있는가? 스트리클랜드란 이 영원한 딜레마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드디어 이제 일이 벌어졌죠. 결국은 벌어졌는데, 집을 나가버렸구나. 그래서 이제 잡으러 가는가 보다. 뭐 이런 쪽으로 피상적으로 스토리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 집이 나갔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는 얘기, 거기를 그 소문을 접하는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자세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4 개의 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장부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틱랜드 가족에 대해 여기까지 쓴 것을 읽어보니 아무래도 이들의 모습이 뚜렷하지 못한 것 같다. 책 속의 인물을 생생하게 살아있게 할 특징들을 부여해주지 못한 모양이다. 내 묘사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해줄 색다른 점을 기억해내려고 머리를 쥐어짠다. 특이한 말투나 기이한 버릇을 강조하면 그들의 특색을 잘 드러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현재로서는 그들 모습이 모두 낡은 테피스트리 무늬처럼 보일 뿐이다. 그들이 배경과 뚜렷하게 분리되지 않은 탓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니 무늬가 어슴푸레해져 그저 하나의 그럴싸한 색깔로만 보이는 것이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내가 그들로부터 받은 인상은 그런 정도였다고나 할까? 사회라는 유기체의 일부로서 그 안에서 그것에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는 흐릿한 그림자처럼 보이게 마련인데 그들 역시 흐릿한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들은 마치 몸 안의 세포들 같았다. 필수적인 요소이면서 건강한 상태에서는 더 중요한 전체 유기체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스트릭랜드 가족은 중산층의 평균적인 가정이었다. 문학계의 이류 명사들을 사귀고 싶은 결코 해롭다 할 수 없는 갈망을 지닌 명랑하고 손님 접대를 잘하는 여인, 자비로운 섭리가 마련해준 삶의 환경을 받아들여 제 의무를 다하는 다소 따분한 남자, 그리고 잘생기고 건강한 두 아이들, 이보다 더 평범한 가정이 있을까? 내가 보기에 그들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것은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이것저것 돌아다 보니 내가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사람에게서 범상치 않은 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머리가 둔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럴지도 모른다. 하기야 그동안 세월이 흘러 나도 사람 보는 능력이 꽤 나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처음 스트릭랜드 가족을 만났을 때 지금과 같은 인생 경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달리 보았을 것 같지는 않다. 인간이 예측 불가능한 존재임을 알게 된 지금 같으면 내가 그해 가을 일찍 런던에 돌아와서 듣게 된 소식에도 그처럼 놀라지 않았을 테지만 말이다. 돌아온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저민 스트리트에서 우연히 로즈 워터퍼드를 만났다. 아주 즐거워 보이시는군요. 내가 말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요? 그녀는 싱그도 썼다. 그녀의 눈이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심술궂은 장난기로 반짝 빛났다. 그것은 친구 가운데 누군가의 스캔들 소문을 듣고 여성 작가로서의 본능이 잔뜩 발동해 있다는 것을 뜻했다. 찰스 스틱랜드 씨 만나봤지요? 얼굴뿐 아니라 그녀의 온몸이 기민하게 작동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딱 한 사람이 증권거래소에서 큰 손해를 보았거나 아니면 버스에라도 치지 않았나 생각했다. 기막힌 일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인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다지 뭐예요? 미스 워러퍼드는 아무래도 저민 스트리트 길모퉁이에서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작가답게 분명한 사실만을 던지듯 말해주고는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딱 잡아댔다. 아무리 길거리라고 해도 자세한 이야기를 못하랴 싶었지만 그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다그쳐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한 다음 어깨를 가볍게 으쓱하면서 덧붙였다. 시내에 어느 찻집 아가씨 하나가 일자리를 그만두었을지 몰라요. 그녀는 싱긋 웃어 보이더니 치과에 가야 한다면서 상큼상큼 발걸음도 가볍게 걸어가 버렸다. 나는 걱정이 되었다기보다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다.
그 무렵까지만 해도 내가 직접 겪은 인생 경험이 별것 없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 사이에 책에서 읽은 것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흥분이 되었다. 솔직히 말해, 이제는 나도 어지간히 이력이 나서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전혀 아무렇지 않다. 하지만 그때는 꽤 충격을 받았다. 스트릭랜드는 40 안팎의 나이가 분명했는데 그만한 나이를 먹은 사람이 연애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은 아무래도 추태 같았다. 한창 젊은 나이에 건방진 생각으로 나는 남자가 망신을 당하지 않고 연애를 할 수 있는 나이의 한계를 35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더욱이 그 소식은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약간 당황스러웠다. 왜냐하면 내가 시골에서 스트릭랜드 부인에게 런던으로 돌아간다는 편지를 보내면서 그녀의 사정이 괜찮으면 찾아가 차라도 한잔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오늘이 바로 찾아가겠다고 한 날이었는데 부인으로부터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 나를 만나고 싶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다는 뜻일까? 돌연한 사건으로 흥분한 나머지 내 편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을 수도 있었다. 하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부인은 이 일을 조용히 덮어두고 싶을지도 모를 일. 그렇다면 내게까지 그런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다는 표시를 보이는 것도 신중하지 못한 태도가 될 수 있다. 나는 한편으로는 마음씨 좋은 여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과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공연한 방해물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부인이 틀림없이 괴로워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었고 내가 돕지도 못할 괴로움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좀 부끄러운 노릇이기는 하지만 그녀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결국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찾아가 한여를 시켜 스트릭랜드 부인에게 날 만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봐 달라고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부인도 사정에 따라 나를 그냥 돌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리 생각해 두었던 말을 하녀에게 하려니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어두운 복도에서 답을 기다리면서 그냥 도망쳐 버릴까 하는 마음을 간신히 참았다. 하녀가 돌아왔다. 부지런히 상상력을 발동시키고 있던 나는 그녀의 태도를 보고 집안의 재앙을 뻔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하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따라 응접실로 들어갔다. 블라인드를 일부러 반쯤 내려 방은 좀 어두웠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빛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형부인 머켄드르 대령이 불을 피우지 않은 벽난로에 등을 대고 서 있었다.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된 일이 내가 생각해도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두 사람에게는 나의 방문이 뜻밖이었던 모양이다. 스틱랜드 부인은 잊어버리고 약속을 미루지 못해 하는 수 없이 나를 맞아들인 것 같았다. 대령도 나의 방해가 언짢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찾아뵙겠다는 걸 혹시 잊지 않으셨나 했습니다. 나는 애써 태연스레 말했다.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애니 금방 차를 내올 거예요. 방을 일부러 어둡게 해놓긴 했지만 부인의 얼굴이 울어서 퉁퉁 부어올라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좋은 편이 아닌 안색이 오늘은 흑빛이었다. 제 형부 아시죠? 여기서 같이 저녁 식사하셨잖아요. 휴가 바로 전에 말이에요. 우리는 악수를 했다. 너무 어색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다행히 스트릭랜드 부인이 나를 구해 주었다. 나더러 여름을 어떻게 보냈느냐고 물었다. 덕분에 차가 나올 때까지 그럭저럭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대령은 하녀에게 위스키 소다를 청하면서 말했다. 서재도 한잔 하는 게 좋겠어. 아니에요. 저는 차가 좋아요. 이것이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첫 암시였다. 나는 모르는 체하고 스트릭랜드 부인을 얘기에 끌어들이려고 최선을 다했다. 대령은 벽난로 앞에 버티고 선 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한시라도 빨리 결례가 되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었다. 부인이 도대체 왜 나를 맞아들였는지 알 수 없었다. 실내엔 꽃 한 송이 보이지 않았고 여름 동안 치워둔 장식품 같은 것도 아직 나와 있지 않았다. 전에는 늘 정다운 분위기를 자아내던 방이었건만 오늘은 어쩐지 썰렁하고 딱딱하게만 여겨졌다. 벽 저쪽에 시체라도 누워있는 듯한 야릇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차를 다 마셨다. 담배 피우시겠어요? 부인이 물었다. 그녀는 두리번거리며 담배 상자를 찾았지만 담배 상자는 보이지 않았다. 없는가 봐요.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방을 뛰쳐나갔다. 나는 깜짝 놀랐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늘 사오던 담배가 눈에 보이지 않자 불현듯 남편 생각이 났던 것이고 지금까지 익숙해 있던 생활에 조그만 낙을 잃고 말았다는 새삼스러운 생각이 들면서 돌연 가슴이 아팠던 모양이다. 이제 지난 생활은 사라져 버렸고 모든 게 끝장이 나버렸음을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거칠의 예절로 그 자리를 버티고 있을 수 없었다. 아무래도 제가 일어서야 할 것 같군요. 나는 일어서면서 대령에게 말했다. 그 불황당 같은 놈이 처제를 버리고 달아났다는 말은 들으셨겠지요? 대령은 참았던 것을 터뜨리듯이 대뜸 소리쳤다. 나는 머뭇거리다 하는 수 없이 대꾸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다는 말을 언뜻 듣긴 했습니다만 그 자식이 달아나 버렸어요. 웬 여자하고 눈이 맞아 파리로 달아나 버렸답니다. 처제에겐 한 푼도 안 남기고 말이에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군요. 나는 그 말 외에 다른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대령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는 키가 크고 몸이 호리호리한 나이 50의 사내로 늘어뜨린 코미 수염에 머리는 반백이었다. 눈은 연푸른 빛이었으며 입은 빈약해 보였다. 전에 만났을 때 그가 바보 같은 얼굴로 자기가 퇴역하기 전까지만 해도 10년 내내 일주일에 3번은 폴로를 했다고 자랑스럽게 떠들던 생각이 났다. 아무래도 제가 부인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것 같군요. 부인께 전해주시겠습니까?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혹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다고요. 대령은 내 말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처제가 이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애들도 딸렸는데. 그 애들은 공기만 먹고 살란 말인가? 17년이나 되었는데. 17년이라뇨? 결혼한 지가 그렇게 되었단 말이요. 그는 내뱉듯이 말했다. 이 친구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더라니까. 동서라고 꾹 참고 지냈지. 어땠어, 그 사람? 신사처럼 보이던가요? 애초에 결혼한 게 잘못이었지. 아니, 그럼 이제 아주 끝장이 났다는 겁니까? 다를 수 있겠어? 이혼하는 수밖에. 그렇지 않아도 선생이 오셨을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던 참이었어. 당장 소송을 하라고 말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처제나 아이들을 위해서나 옳은 일이라고. 그 작자 내 눈에 띄면 안 좋을걸. 만나기만 하면 반쯤 죽여놓을 테니까. 스틱랜드가 기분이 장대한데 머스캔두르 대령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잠자코 있었다. 도덕적인 분노를 느끼면서도 죄인을 직접 응징할 완력이 없을 때는 늘 비참한 기분이 들게 마련이다. 이제 정말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참인데 스틱랜드 부인이 들어왔다. 눈물도 닦고 콧등에 분도 바른 모양이다. 갑자기 이런 꼴을 보여 죄송해요. 다행히 가지 않으셨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와는 관계없는 문제를 두고 이런저런 말을 한다는 게 여간 어색하지 않았다. 그때만 해도 나는 여자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 그러니까 들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누구하고나 자신의 사생활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그런 기분을 애써 자제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녀가 물었다. 내가 자기 집안의 불행에 대해 다 알고 있으리라고 가정하는 것에 나는 깜짝 놀랐다. 전 시골에서 금방 돌아왔어요.
만난 사람도 로즈 워터퍼드 뿐이고요. 스트릭랜드 부인은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래, 그 여자가 뭐라던가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내가 머뭇거리자 그녀는 재촉했다. 꼭 알고 싶어요. 사람들 말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분이 집을 나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말뿐이던가요? 나는 로즈가 헤어질 때 말하던 찻집 아가씨 이야기는 꺼내지 않기로 했다. 결국 거짓말을 했다. 누구랑 같이 갔다든가 하는 말은 안 하던가요? 안 하던데요. 그걸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약간 어리벙벙했지만 어쨌든 이쯤에서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인과 작별의 악수를 하면서 내가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겠다고 했다. 그녀는 힘없이 웃어 보일 뿐이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게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네요. 안 됐다는 말을 하기도 어죽어서 대령 쪽을 보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내가 내미는 손을 잡지 않았다. 나도 갈 거요. 빅토리아 가로 가실 거면 같이 가십시다. 좋습니다. 가시죠. 낭독자께서 읽어 주셨는데요. 그 문장 부분들을 반복하지 않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점점점 해설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시 본문을 반복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작가는 좀 내가 생각할 때에 찰스 스트릭랜드에 대해서 여전히 또 성을 못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자기 반성도 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정말 이 작가가 무능력해서 그런 건지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이 사람 자체가 특별한 외관상에 어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이점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냥 평범한 샐러리맨,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삶, 그게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로즈 워터퍼드 같은 작가죠. 여성 작가인데 이 여성 작가로부터 얘기를 듣습니다. 그녀는 싱긋 웃었다. 아니 이제 찰스 스트릭랜드가 갑자기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서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싱긋 웃었다. 그녀의 눈이 익히 알고 있는 심술궂은 장난기로 빛났다. 자, 여기에 장난기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한 집안에서는 지금 풍지박산 나는 순간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장난기 비슷한 눈빛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친구 가운데 누군가의 소문을 듣고 여성 작가로서의 본능이 발동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찰스 스트릭랜드 씨 만나봤지요? 그러니까 지난번 식사할 때 만났으니까 그렇게 얼굴뿐만 아니라 그녀의 온몸이 기민하게 작동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녀가 아주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온몸이 기민하게 작동하더라. 그래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죠. 그리고 딱 한 사람이 증권거래소에 손해를 보았거나 아니면 버스에 치이기나 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기막힌 일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기막힌 일이라면서 부인과 아이들을 두고 달아나 버렸다라는 얘기를 워드포드가 해주는 겁니다. 화자는 그 얘기를 처음 들으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다그치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대답하는 걸 한번 보세요. 시내의 어느 찻집 아가씨 하나가 일자리를 그만두었을지도 몰라요. 갑자기 집에서 다 그만두고 갔다니까 추측하는 게 세상이라는 게 추측하는 게 이렇게 추측하더라는 겁니다. 아마 시내에 찻집 아가씨 하나가 일을 그만뒀을지도 같이 도망갔을 거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하면서 싱긋 웃어 보이면서 치과에 간다고 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이 되고 또 호기심이 생겼고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솔직히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꽤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왠가 하면은 마흔이나 된 사람이 지금 연애 사건으로 인해서 직장과 가정과 아이들을 다 버리고 갔다는 거는 그런 추태를 벌인다는 거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혹시나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면 몰라도 지금 이런 나이에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화자는 스트릭랜드 부인한테
이미 그전에 시골에서 출발할 때 편지로 찾아가서 뵙겠다고 약속을 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으니까 놀라운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가는 편이 나을지도 몰라.'라고 하다가 그렇다면은 이왕 이상한 소문을 들렸다는 표시를 하는 것도 신속하지 못한 태도가 될 수 있으니까 '안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공연히 내가 방해물로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에 결국은 아무것도 모른 듯이, 그런 소문을 못 들은 듯이 얘기를 하면서 하인께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배를 누르니 하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길래 그 사정이 괜찮으시면은 만날 수 있느냐고, 나를 만날 수 있는가 좀 전가를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하인이 와서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하면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누가 있었습니까? 제가 머켄드루 대령, 지난번 모임에서 "이 사람을 잘 봐 놓으십시오." 했던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형부입니다. 미세스 스트링랜드의 형부가 머켄드루 대령인데, 대령과 같이 집안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찾아뵙겠다고 했던 것을 저는 혹시 잊으시나 안 했었나 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거를 따라서 "오늘 왔습니다."라는 쪽의 얘기죠. 그렇게 했더니 제 형부 아시죠? 여기서 같이 저녁 식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인제 형부하고는 그냥 인사만 하고, 그래서 차가 인제 나왔는데, 차가 나오니까 대령이 위스키를 차에 인제 같이 마시겠다고 위스키 소다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처제도 위스키 소다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묻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저는 차가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마시지는 않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야릇한 장소에 지금 가게 됐습니다. 영감은 벌써 보니까 실내엔 꽃 한 송이 보이지 않았고, 영감은 항상 집을 그렇게 잘 단정하게 해 놓고 생활을 해 두고 했던 그 집이 실내엔 꽃 한 송이 보이지 않고, 전에는 늘 정다운 분위기를 자아내던 방이었지만 오늘은 어쩐지 설렁하고 딱딱하게 느껴졌다. 벽 저쪽 너머에 시체라도 누워 있는 듯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담배라도 한 대 피시겠어요?" 그러면서 부인이 묻습니다. 그녀는 두림번거리며 담배 상자를 찾았지만 담배 상자가 없었습니다. 그 담배 상자를 찾아서 담배가 없으니까 갑자기 "없는가 봐요." 그러면서 울음을 터뜨려 버립니다. 자,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부인의 심리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 도망가 버려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어떤 부분을 볼 수가 있나요? 남편의 도망갔던 거를 꾹 누르고 인제 있습니다. 이유는 왜 눌렀는가라는 얘기는 쪼끔 이따가 할 테니까 일단은 꾹 누르고 있었는데, 이 "담배 한 대 피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에 담뱃값이 없는 거예요. 왠가 하면 남편이 늘 담뱃값을 사다 침대 머리에 갖다 두었는데 없으니까, 갑자기 없는 담뱃값을 보게 되니까 울음을 터뜨려 버립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부재를 이 담뱃값을 통해서 크게 느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남편이 늘 사오던 담배가 눈에 보이지 않자 불현듯 남편 생각이 났고, 그래서 돌연 가슴이 아팠던 모양이었다, 이거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끝나 버렸고, 그 끝나 버렸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니까 더 이상 거칠애나 예절로 버틸 수가 없었는 거죠. 그러니까 터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 순간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요, 한 남자에 대한 슬픔이라기보다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려왔던 삶이 붕괴되는 것, 그거에 대한 절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왠가 하면은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좀 가식적인 부분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순진하게 그냥 '정말 무척이나 사랑했나 봐. 안타까워.' 그렇게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소설의 전체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리의 깊은 부분을 다룹니다. 그렇다면 읽고 있는 우리도 피상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보다는 이면이 뭘까를 늘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화자는
아무래도 제가 일어서야 되겠군요. 그렇게 대령께 얘기했더니만은 대령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 불안당 같은 놈이 처제를 버리고 달아나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대령이 참았던 것을 터뜨리듯이 대뜸 소리쳤다고 합니다. 나는 머뭇거리다 하는 수 없이 대꾸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마는 하면서 그랬더니만 그 자식이 달아나 버렸단 말이죠. 웬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파리로 달아갔다는 겁니다. 처제에게는 돈 한 푼도 안 남기고 요 부분입니다. 요 뒷부분 처제한테는 돈 한 푼도 안 남기고 대령이 보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 일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것. 다시 말해 6펜스에 주목합니다. 6펜스에 주목하면서 돈 한 푼 안 남기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군요. 나는 그 말 외에 다른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대령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여 마시고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화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뭐라고 부인께 말씀드릴 수가 없겠군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령은 처제가 이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애들도 딸냈는데 그 애들은 공기만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17년이나 되었는데 결혼한 지 17년이나 됐단 말이에요.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아주 끝장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수 없어. 이제 이혼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합니다. 당장 소송을 내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두 사람서 하고 있는 사이에 울면서 나갔던 스트리랜드 부인이 눈물도 좀 정리하고 다시 분도 조금 바르고 콧등에 분도 좀 바르고 해서 그렇게 다시 와서 얘기합니다. 이런 꼴 보여서 죄송해요. 다행히 가시지 않으셨군요. 두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걸 보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녀가 묻는 걸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이거를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인이 가장 관심에 두는 건 평판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평판했는가 라는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께는 그냥 아빠가 시골에 갔다고 그렇게 말 정도는 해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뭐라던가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내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꼭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말이라는 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편분이 집을 나갔다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말뿐인가요? 나는 로즈가 헤어질 때 말하던 찻집 아가씨 얘기는 꺼내지 않기로 했다. 결국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이겁니다. 누구랑 같이 갔다는 말은 안 하던가요? 여자분들은 이제 이렇게 묻죠. 안 하던데요. 난 그걸 알고 싶을 뿐이에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대화를 보십시오. 누구랑 같이 갔는가 나는 그걸 알고 싶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인과의 작별 인사를 하고 그렇게 나와서 대령 보고도 가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오니까 대령이 빅토리아 가로 가실 거면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대령도 이제 같이 나오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빅토리아를 가러 가면서 대령과 나누는 얘기가 9장에 나옵니다. 참 끔찍한 일이요. 그는 거리로 나오자마자 말했다. 대령이 나를 따라 나선 것은 처제와 이미 몇 시간 동안 상의했던 일을 나와 다시 한번 상의해보고 싶어서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린 그 여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 불안당이 파리로 가버렸다는 것밖에는 두 분 사이가 퍽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좋았죠. 선생이 오시기 바로 전에 에이미가 그럽디다.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다고. 선생도 에이미를 알잖소. 내 처제 같은 여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어? 상대방이 이렇게 털어놓는 이상 나도 한두 가지 물어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럼 부인께서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셨단 말씀인가요? 전혀. 8월에는 이자가 노폭에서 가족하고 잘 지냈대요. 여느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외도 내려가서 2, 3일 묵었죠. 나랑 골프도 같이 치고요. 9월이 되자 이자는 통업자가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교대해 주어야 한다면서 런던으로 돌아가더군요. 에이미는 그냥 시골에 눌러 있었고요. 시골집에 6주일간 새를 들어 살고 있었죠. 계약 기간이 끝나자 처제는 남편에게 어느 날짜에 런던으로 돌아가겠노라고 편지를 썼답니다.
그런데 글쎄 이 친구가 파리에서 답장을 보냈어요. 처제랑은 이제 더 이상 살 생각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글쎄 이유라는 게 한마디도 없었다니까요. 나도 그 편지를 봤소만 10줄이나 되었을까? 참 이상하군요. 마침 그때 길을 건너야 했고 오가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는 잠시 중단되었다. 머켄드르 대령의 말은 아무래도 믿기지가 않았다. 혹시 스트릭랜드 부인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어 대령에게 뭔가를 숨겼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결혼을 해서 17년이나 같이 살아온 사람이 처자를 버렸다면 아내 되는 사람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무슨 문제가 될 만한 점을 짐작이라도 했을 것 아닌가 말이다. 대령이 곧 내 옆으로 따라왔다. 그야 딴 여자하고 달아났으니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었겠어? 그쯤은 이쪽이 알아서 짐작하리라 생각했던 거지요. 그자가 바로 그런 인간이었어. 이제 스틱랜드 부인은 어떻게 하죠? 글쎄요. 먼저 증거를 잡아야겠죠. 내가 파리로 건너가 볼 작정이요. 하던 일은 어떻게 했답니까? 그걸 참 교모하게 머리를 썼어요. 작년부터 하던 일을 계속 줄여왔답니다. 동업자에게 그만둔다는 말을 했던가요? 이런 방구도 없었대요. 캔드류 대령도 사업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었고 나로서도 아는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스틱랜드가 어떻게 해놓고 일에서 손을 뗐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배신당한 동업자가 격분하여 소송을 걸겠다고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정리가 끝나면 스틱랜드 쪽이 아무래도 4,500파운드는 잃게 될 것 같았다. 아파트에 들인 가구가 에이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만도 다행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들은 처제 차지가 될 거요. 정말 부인이 무일푼이 되었단 말씀입니까? 그렇다니까요. 지금 가진 것이라고 200~300파운드의 가구뿐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죠? 어찌 알겠어. 일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만 같았다. 대령이 욕설을 퍼붓고 분통만 터뜨리는 바람에 나는 사정이 이해되기보다 머리만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던 중 그가 우연히 육해군 백화점의 시계를 쳐다보다 클럽에서 카드놀이 하기로 한 일을 떠올리고 성 제임스 공원을 가로질러 가버리자 나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그래서 이제 빅토리아 가로 두 사람이 걸으면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거리를 나서자마자 이 대령이 하는 첫 얘기가 그겁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령은 그동안에 처제와 같이 나눴던 얘기를 한 번 더 상의하고 싶어서 그래서 따라 나오는 것 같다. 우린 그 여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 불안당이 파리로 가버렸던 것밖에는. 그러니까 이 화자가 묻습니다. 두 분 사이에 사이가 퍽 좋았던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하니까 좋았죠, 선생님.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에이미가 그럽디다.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고. 선생도 에이미를 알지요. 내 처제 같은 여자가 세상에 또 어딨어. 뭐 가족이니까 또 그렇게 보이겠죠. 지난 여름 휴가 때는 내가 노폭에서 가서 같이 골프도 치고 그런데 전혀 그런 낌새를 알 수가 없었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 9월이 되니까 동업자하고 일을 교대해야 한다 하면서 가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또 묻기를 그럼 부인께서 전혀 눈치도 못 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도 알 수 없이 그렇게 집을 나가 버렸으니 그래서 대령이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그야 딴 여자하고 달아났으니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겠소. 그쯤은 이쪽에서 알아서 짐작하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자가 바로 그런 인간이었어. 이제 스트릭랜드 부인은 어떻게 하시죠?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증거를 잡아야죠. 내가 파리로 가볼 작정이에요. 아무튼 이 대령이 봤을 때에는 교묘하게 한 달 전부터 동업자인 이 사람하고 일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준비를 해서 이런 방구도 없이 이렇게 파리를 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신당한 동업자도 격분하여 소송을 걸겠다고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한 400~500파운드쯤은 잃어버리겠죠. 그러면서 얘기가 다행히
집에 가구 하나라도 에이미 이름으로 들어 놓은 거는 다행이었다. 그 당시는 이제 그런 건 같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구입했느냐라는 게 결국은 자기 걸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일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았다. 대령이 욕설을 퍼붓고 분통만 터뜨리는 바람에 나는 사정이 이해되기보다 머리만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던 중 그가 우연히 육해군 백화점의 시계를 쳐다보며 클럽에서 카드 노력을 한 일을 떠올리고 성 제임스 공문을 가로질러 가버리자 나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하루 이틀 뒤 스트릭랜드 부인이 전가를 보내왔다. 그날 저녁 식사 뒤에 잠깐 와줄 수 있냐는 것이었다. 가보니 혼자였다. 금욕적으로 보일 만큼 수수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검은 옷이 버림받은 여자의 처지를 짐작하게 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자기 처지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대로 옷을 차려입은 것을 보고 나는 솔직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제가 부탁을 드리면 무슨 일이든지 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녀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파리로 가서 찰리를 좀 만나 주시겠어요? 제가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사람을 만나본 것은 고작 한 번뿐이지 않은가. 부인이 도대체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형부는 자기가 가겠다지 뭐예요? 머켄드릴 대령이 가겠다고 나선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분이 가면 안 돼요. 오히려 일을 망칠 거예요. 그렇다고 달리 부탁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더 머뭇거리면 나는 몰인정한 사람이 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저야 남편분과는 열 마디도 나눠보지 못한 사이 아닙니까? 그분이 저를 잘 알지도 못하고요. 저를 보면 당장 꺼져버리라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체면이 깎이실 일은 없잖아요.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녀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는 않았다. 제 생각엔 그 양반이 당신과는 친분이 없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이는 형부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바보 취급했어요. 군인들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거기다 형부는 성질이 급해서 여차하면 싸울 거고요. 그러면 일이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지는 꼴이 되죠. 당신이 제 심부름 왔다고 하면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돌려보내진 않을 거예요. 제가 부인을 알게 된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정도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저와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굳이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고요. 부인께서 직접 가서 만나보시지 그래요. 그이가 혼자 있지 않다는 걸 잊으셨군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찰스 스트릭랜드를 찾아가 내가 명함을 들여보내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가 가소롭다는 듯 명함을 손가락 사이에 들고 응접실로 들어올 것이다. 어인일로 오셨소? 선생님의 부인일로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요? 선생께서 조금만 더 나이가 들면 남의 일에는 간섭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걸 알게 될 거요. 미안하지만 고개를 조금만 왼쪽으로 돌려보시오. 나가는 무인이 보일 테니. 안녕히 가시오. 아무래도 채통을 잃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긴 어려울 것 같았다. 스틱랜드 부인이 이 곤경을 수습할 때까지 런던에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부인을 슬쩍 훔쳐보았다. 그녀는 생각에 골똘히 잠겨 있었다. 이윽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미소를 지었다. 정말 전혀 뜻밖의 일이에요. 결혼해서 같이 산 지가 17년이나 되거든요. 저는 찰리가 누군가와 그렇게 깊이 빠질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우린 그동안 아주 잘 지냈어요. 관심사야 많이 달랐지만 부인께서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그분과 같이 갔다는 여자가 누군지 알아냈나요? 아니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글쎄 참 이상하죠? 남자가 누구랑 연애를 하면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게 사람들 눈에 띄게 마련 아니에요? 점심을 같이 한다든가 하는 게 말이에요. 여자 쪽 친구들이 가서 귀뜸해 주는 게 보통이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못 들었거든요.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그러다 그런 편지를 받고 보니 저에겐 정말이지 날벼락 같았어요.
전 그이가 아주 행복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엾게도 부인은 울기 시작했고 나는 부인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부인은 침착성을 되찾았다. 이런 웃음꼴 보여봐야 소용이 없죠.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해야 최선이냐를 판단하는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최근의 이야기며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사연과 결혼하게 된 이야기를 얼마간은 두서없이 짓거려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나는 두 사람의 생활을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의 내 추측이 별로 틀리지 않은 것 같았다. 스틱랜드 부인은 인도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의 딸이었다. 부친은 퇴직하고 나서 시골 깊숙이 들어가 살았는데 해마다 8월이 되면 요양 삼아 가족을 데리고 이스트본에 나오곤 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20살 되던 해에 찰스 스트릭랜드를 만났다. 그때 찰스는 23살이었다. 그들은 같이 테니스를 치기도 하고 부둣가를 함께 산책하기도 했으며 흑인 유랑악단의 노래를 듣기도 했다. 그녀는 찰스가 정식 구원을 하기 일주일 전에 이미 그와 결혼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들은 런던에서 살았다. 처음에는 햄스테드에서 살았으나 남편의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시내로 옮겨와 살았다. 그러는 사이 두 아이가 태어났다. 그이는 늘 아이들을 귀여워했어요. 제가 싫어졌다 해도 아이들을 맡기는 마음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도 저는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아요. 결국 부인은 내게 남편이 보낸 편지를 보여주었다. 나도 편지 내용이 무척 궁금했으나 참아 보자고 할 수가 없었던 참이었다. 에이미 보시오. 집은 다 잘 정돈되어 있으리라 생각하오. 앤에게 당신이 말한 대로 일러두었으니 돌아오면 당신과 아이들 식사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보지 못하오. 당신과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어. 내일 아침 파리로 떠날 작정이요. 이 편지는 그곳에 도착하는 대로 붙이겠소. 다시 돌아가지는 않소. 결정을 번복하진 않겠소. 찰스 스트릭랜드. 한마디 설명도 없고 미안한 말도 없어요. 사람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에 편지치고 정말 이상하군요. 딱 한 가지 설명밖에 없어요. 이제 예전의 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의 손아귀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꽤 오래된 사이일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형부가 알아냈어요. 남편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클럽에 가서 브릿지를 한다고 했어요. 형부가 그 클럽 회원을 하나 아는데 그 사람에게 찰스가 브릿지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래요. 하도 놀이하는 방에서 찰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나요? 그러니 찰스가 클럽에 갔다고 한 날은 그 여자와 같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나는 잠시 입을 다물지 않을 수 없었다. 문득 아이들 생각이 났다. 로버트에게 이 일을 설명하기가 무척 난처하셨겠군요. 아니에요. 아직 애들에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애들이 개학하기 바로 전날 올라왔으니까요. 시침이 떼고 아버지가 멀리 출장 가셨다고 해두었어요. 돌연히 생긴 그런 비밀을 마음에 묻어두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연하게 처신하는 일이나 아이들이 탈없이 등교할 수 있도록 일일이 신경을 써서 이것저것 다 챙겨주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부인의 목소리가 다시 울먹이는 소리로 변했다. 우리 불쌍한 애들은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고요? 그녀는 자제하느라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경련이라도 난 듯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다. 보고 있자니 괴롭기 짝이 없었다. 제가 무슨 도움이 된다면야 파리에 가겠습니다만 정확히 무엇을 바라시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이가 돌아오기를 바라요. 머켄드르 대령에게 듣기로는 부인께서 이혼하실 작정이라고 하던데요. 이혼은 절대 안 해요. 부인은 갑자기 거칠게 대답했다. 그에게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 여자와는 절대로 결혼 못할 거라고요. 제 고집도 그이 못지않아요. 이혼은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아이들 생각도 해야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는 자신의 태도를 내게 분명히 하기 위해 마지막 말을 덧붙였던 것 같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녀가 어머니로서의 걱정보다는 어쩔 수 없는 질투심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했다. 아직도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돌아오길 바라요. 돌아오면 지난 일로 그냥 묻어두겠어요. 따지고 보면 우린 17년이나 같이 살았잖아요. 저도 마음이 좁은 여자는 아니에요. 제가 이 일을 몰랐더라면 그이가 무슨 짓을 하든 마음에 두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그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빠져 있지만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건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이가 돌아오기만 하면 만사가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고, 그러면 아무도 이 일을 모를 거예요. 나는 스트릭랜드 부인이 소문에 신경 쓰는 것을 보고 약간 언짢은 기분이 들었다. 그때만 해도 세상의 평판이 여자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몰랐기 때문이다. 세상 평판은 여성의 가장 내밀한 감정에도 위선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법이다. 스틱랜드의 거처는 밝혀져 있었다. 그의 동업자가 격분에 가득 찬 편지를 은행에 보내 그가 거처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비난했던 모양이다. 그러자 스틱랜드는 냉소적이고 익살스러운 답장을 보내 동업자에게 자기가 있는 곳을 정확히 대주었던 것이다. 어떤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 호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형부는 잘 안 돼요. 아주 비싼 호텔이라나요? 부인은 얼굴을 빨갛게 붉혔다. 남편이 호화스러운 호텔방에 머물면서 이곳저곳 우아한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며 식사를 하고 낮에는 경마 구경, 밤에는 영국 구경 다니는 것을 떠올렸던 모양이다. 그 나이에 오래가진 못해요. 나이가 40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라면 이해할 만해요. 하지만 그 나이에 다 자란 아이까지 둔 남자에겐 가당찮은 일이죠. 무엇보다 몸이 견뎌내겠어요. 가슴 속에서 분노가 슬픔과 싸우고 있는 듯했다. 그에게 말해주세요. 온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다고요. 다 그대로이면서 다 달라지고 말았다고. 전 그이 없이 못 살아요. 차라리 죽고 말겠어요. 지난날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들이 함께 겪어왔던 일들을 모조리 얘기해 주세요. 애들이 물으면 전 도대체 뭐라고 대답하면 좋아요? 그이 방도 그이가 나갈 때처럼 그대로 두었어요. 그 방이 그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주세요. 온 가족이 그이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제 그녀는 내가 전해야 할 말을 정확히 가르쳐 주었다. 남편이 하리라고 예상되는 말까지 계속해서 일일이 치밀한 대답을 말해 주었다.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거죠? 제가 지금 어떤 처지에 빠져 있는지 그에게 말해 주세요. 그녀는 애처롭게 말했다. 그녀는 내가 힘 닿는 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의 동정심에 호소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목을 놓아 울었다. 나도 마음이 찡해졌다. 스트릭랜드의 냉혹한 잔인성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돌아오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이틀 뒤에 파리로 건너가 무슨 성과든 거둘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시간도 늦은 데다 그동안 둘 다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의 집을 나왔다. 이틀 뒤 스트릭랜드 부인이 정갈이 왔습니다. 만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갔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부탁하면은 뭐든지 들어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물론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파리로 가서 우리 남편을 좀 만나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하면서 깜짝 놀라죠. 그래서 연구하면 10마디도 못 나누었거든요. 10마디도 대화를 못 했는데 나보고 대신 가달라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얘기가 우리 형부가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형부가 가게 되면 일을 더 망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잘 모르시는 그동안에 잘 몰랐던 선생님이 가시게 되면은 찰리가 만나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인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고 이윽고 이제 고개를 들어서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미소를 지으며 하는 얘기가 저는 뜻밖에서요. 결혼하고 산지 17년이나 됐거든요. 저는 찰리가 누군가와 그렇게 깊이 빠질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린 그동안 아주 잘 지냈어요. 관심사야 많이 달랐지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부인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당황하고 있고 뜻밖의 일이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가입선 부인은 울기 시작했고 이렇게 하면서 울다가 이런 우스운꼴을 보여봐야 소용이 없죠.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해야 최선이냐는 걸 판단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녀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사연이라든지 결혼하게 된 얘기, 이런 얘기들을 들려줍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마지막으로 남편이 보낸 편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봐 드릴게요. 에이미 보시오. 집은 다 잘 정돈되었으리라고 생각하오. 앤에게 당신이 말한 대로 일러두었으니 돌아오면 당신과 아이들 식사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보지 못해요. 당신과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어. 내일 아침 파리로 떠날 예정이요. 이 편지는 그곳에 도착하는 대로 붙이겠소. 다시 돌아가지 않겠소.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소. 찰스 스트릭랜드. 이렇게 되어진 편지입니다. 한마디도 왜 그랬는지 또 미안하다든지 그런 설명들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나 할 정도로 편지치고 이상한 편지 그뿐입니다. 그러고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대뜸 합니다. 아마 오래됐을 거예요. 뭐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 같이 도망간 여자가 둘이 사귀고 한 지 오래됐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왠가 하면은 형부가 찰스가 브릿지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밤에 브릿지를 하러 잘 나간다고 그렇게 했더니 형부가 아는 사람께 이제 그쪽 브릿지 하는 사람들께 물어봤답니다. 그 카드 놀이 하는 사람들께. 아마 뭐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니까 서로 다 알겠죠. 한 번도 찰리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전부터 밤에 그렇게 자꾸 나갔는데 틀림없이 그 여자하고 놀아나려고 갔을 거다. 그래서 오래된 것 같다. 이제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하는 얘기가 절대로 이혼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기다릴 테니까 어떻게 하든지 돌아와 주기만 하면 된다. 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 내가 속 좁은 여자가 아니라는 거를 얘기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무튼 그다음 얘기가 "아직도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돌아오길 바랍니다. 돌아오기만 하면은 다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람나서 나간 사람이 오래지는 못할 거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화자는 얘기가 스트릭랜드 부인하고 얘기하면 할수록 그녀가 매우 신경 쓰는 거는 그 사람들의 평판, 그런 소문 이런 거에 대한 것에 매우 그 신경 쓰는 부분을 보면서 좀 기분이 나빠합니다. 아무튼 파리에 어디에 묵고 있는지 동업자에게 보낸 편지가 있으니까 그 편지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면 된다. 그래서 듣는 얘기는 파리에 있는 고급 호텔이고 상당히 뭐랄까 호화스러운 그런 생활을 할 거다. 그러면서 그 여자와 같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우아한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면서 밥 먹고 밤에는 경마나 연극을 즐기고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가족들이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와 달라는 거를 전해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가 쓰던 방도 그대로 두고 방도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묻습니다.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거죠? 제가 지금 어떤 처지에 빠져 있는지 그에게 잘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그녀는 목 놓아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마음이 찡해졌다. 스트릭랜드의 냉혹한 잔인성의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한 여인이 지금 앞에 이렇게 울고 있으니 그 분노가 치솟았겠죠. 나는 그를 돌아오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파리로 건너갑니다. 파리로 가면서 내가 맡은 심부름에 대해
곰곰 생각해보니 적이 걱정이 되었다. 스트릭랜드 부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일단 눈앞에서 보지 않게 되자 문제를 좀 더 냉정하게 따져볼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앞뒤가 맞지 않는 부인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다. 부인의 처지가 딱하긴 했다. 하지만 내 동정심을 자아내려고 불행을 과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울 준비를 했던 게 분명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그 많은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겠는가. 준비성은 감탄할 만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눈물이 덜 감동스럽게 여겨졌으리라.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구설수가 무서워서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부인의 상심 가운데는 버림받아 괴로워하는 마음과 자존심을 상해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내 젊은 마음에는 그런 자존심이 야비하게 느껴졌다. 뒤섞여 있지 않나 해서 마음이 어지러웠다. 그때만 해도 나는 인간의 천성이 얼마나 모순투성이인지를 몰랐다. 성실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가식이 있으며 고결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비열함이 있고 불량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선량함이 있는지를 몰랐다. 하지만 이 여행에는 그래도 어쩐지 모험적인 데가 있어 파리에 가까이 갈수록 마음이 설렜다. 나 자신이 극중 인물처럼 여겨졌고 내게 주어진 역이 마음에 들었다. 나의 배역은 바람피운 남편을 너그러운 아내에게 돌려보내는 신뢰받는 친구 역이었다. 나는 스틱랜드를 만나볼 시간을 파리에 도착한 다음 날 저녁으로 정했다. 본능적으로 시간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전에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일이 별 효과가 없는 법이다. 그 즈음엔 나 자신의 상념 역시 밤낮 사랑에 빠져 있었지만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라 해도 그게 저녁 식사도 하기 전에 가능하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호텔에 든 다음 나는 그곳에서 찰스 스트릭랜드가 묵고 있다는 호텔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벨주 호텔이라고 했었다. 뜻밖의 호텔 접객원은 그런 호텔 이름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스트릭랜드 부인 말로는 아주 크고 호화스러운 호텔인데 리볼리 거리 뒤쪽에 있다고 했었다. 접객원과 나는 전화번호부를 찾아보았다. 같은 이름의 호텔이 딱 하나 무한 거리에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상류층 지역은 아니라고 했다. 중류도 못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머리를 저었다. 이건 아닐 거요. 접객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파리에 그런 이름을 가진 호텔은 더 없었다. 그렇다면 결국 스틱랜드가 거처를 속인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주소를 동업자에게 알려주면서 상대방을 골탕 먹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왠지 모르지만 그때 나는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다. 스틱랜드에게 짓궂은 장난기가 발동하여 일부러 증권 중개인을 분통 터지게 한 다음 파리로 오게 만들고 지저분한 거리에 추잡한 호텔을 찾아가게 함으로써 헛걸음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나 하는. 하지만 아무튼 가보기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튿날 6시쯤 나는 택시를 집어타고 무어한 거리로 갔다. 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걸으면서 호텔 주변을 좀 살펴보고 싶어 거리 입구 모퉁이에서 내렸다.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건을 파는 구멍가게들이 잔뜩 들어찬 거리였다. 걸어가다 보니 거리 중간쯤에 왼쪽으로 벨주 호텔이 있었다. 내가 투숙한 호텔은 아주 수수한 호텔이었지만 이 호텔에 비하면 으리으리한 편이었다. 높고 허름한 건물로 칠을 하지 않은 지 여러 해 되어 보였다. 얼마나 지저분하게 보이는지 양편의 집들이 말쑥해 보일 지경이었다. 창문들도 더러웠고 죄다 닫혀 있었다. 아무리 봐도 찰스 스틱랜드가 명예와 의무를 저버리고 이름 모를 미녀와 죄스러운 호사 생활을 하고 있을 장소라고 여겨지지 않았다. 나는 놀림을 당한 기분이 들어 화가 치밀었고
그래서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돌아가 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스트릭랜드 부인에게 뭔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해야겠기에 마음을 바꾸어 안으로 들어갔다. 호텔의 출입문은 어떤 가게의 옆으로 나 있었다. 문이 열려 있어 안으로 들어서니 눈앞에 사무실은 2층이라는 표지가 있었다. 비좁은 층계를 올라가니 층계참에 유리 칸막이를 한 조그마한 방 같은 것이 있고 그 안에 책상 1개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다. 바깥에 벤치가 하나 놓여 있는데 아마 거기서 야근 종업원이 새우잠을 자는 모양이었다.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초인종 밑에 갸르송 종업원이라고 적혀 있을 뿐이었다. 그 벨을 누르자 얼마 안 있어 종업원이 나타났다. 눈초리가 의문해 보이고 표정이 시무룩한 청년이었다. 셔츠 차림에 실내화를 신고 있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되도록 지나가는 말처럼 꾸며 물었다. 여기 혹시 스트릭랜드라는 분이 묵고 있지 않나요? 6층 32호실입니다. 나는 너무 놀라 잠시 말이 안 나왔다. 지금 방에 계시나요? 종업원은 사무실 안에 게시판을 들여다보았다. 열쇠를 안 맡겨두었으니 올라가 보세요. 한 가지 더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부인도 계신가요? 아니, 혼자 계십니다. 종업원은 층계를 올라가는 나를 의심쩍어 하는 눈길로 슬쩍 보았다. 층계는 어두웠고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기키한 냄새까지 났다. 3층에 올라가니 실내복을 걸치고 머리가 헝클어진 웬 여자가 문을 빼꼼히 열고 지나가는 나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마침내 6층에 이르러 32호실의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소리가 나더니 문이 반쯤 열렸다. 문을 열고 선 사람은 찰스 스트릭랜드였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를 몰라보는 게 분명했다. 나는 이름을 댔다. 그러면서 되도록 쾌활한 태도를 보이려고 애썼다. 몰라보시는군요. 지난 7월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들어오시오. 그는 활달하게 말했다. 아무튼 반갑소. 거기 앉으시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아주 비좁은 방이었는데 프랑스인들이 루이 필립식이라고 부르는 가구들로 꽉 차 있었다. 커다란 나무 침상이 하나 있고 그 위에 파도처럼 너울거리는 붉은 오리털 이불이 깔려 있었고 커다란 옷장 하나, 둥근 탁자 하나, 아주 작은 세면대, 그리고 붉은 천을 씌운 의자가 2 있었다. 하나같이 때가 끼고 낡아 빠진 것들이었다. 머켄드르 대령이 그처럼 자신있게 말했던 방탕스러운 사치의 흔적이라고는 어디에도 없었다. 스틱랜드가 한쪽 의자 위에 잔뜩 쌓여있던 옷을 집어들어 마룻바닥에 내던졌고 나는 그 의자에 앉았다. 어떻게 오셨소? 그가 물었다. 조그만 방 안에서 보니 그는 전에 보았던 때보다 훨씬 커 보였다. 그는 낡아빠진 노폭 재킷을 입고 있었고 면도는 벌써 여러 날째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지난번 보았을 때는 말끔한 차림이었지만 어쩐지 불안해 보이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지저분하고 단정치 못했지만 더없이 편안해 보였다. 내가 미리 준비해둔 말을 하면 그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다. 실은 부인 대신 왔습니다. 마침 저녁 먹기 전에 한잔 할까 하고 막 나가려던 참인데 같이 갑시다. 앞센터 어떻소? 마시기는 합니다. 그럼 갑시다. 그는 솔질을 해도 한참 해야 할 것 같은 중산모를 집어썼다. 저녁을 함께 해도 되겠군. 선생께서 내게 저녁 식사 빚진 것도 있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혼자신가요? 그 중요한 질문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나는 썩 기분이 좋았다. 아, 그래요? 실은 요 사흘 동안 아무하고도 말을 못했어. 내 불어 실력이 영 변변찮아서. 나는 앞장서 층계를 내려가면서 그 찻집 아가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벌써 싸우고 헤어져 버렸단 말인가? 아니면 사랑의 불길이 식어버렸단 말인가? 하지만 사람들 말대로 그가 이 필사적인 모험을 위해 1년이나 준비해왔다면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았다. 우리는 클리시 거리까지 걸어가 커다란 카페의 노변 테이블에 자리 잡고 앉았다. 네, 이제 11장 되겠습니다. 오늘은 11장까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시 12장까지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더 늦어져서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11장까지나 뭐 12장까지나 비슷합니다. 뭐 괜찮습니다. 자, 파리로 가면서 내가 맡은 심부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다. 이제 심부름을 하나 맡아서 런던에서 파리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파리로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만은 그 여인을 이제 좀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있는 경우죠. 생각해 봤더니만은 그녀가 만나서 그렇게 남편 얘기를 할 때 미리 손수건을 많이 준비해 온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거슬리는 거예요. 아, 일찌감치 내 앞에 이렇게 많이 우는 그런 쇼를 하려고 물론 잘 준비하는 특성이 있을진 몰라도 자기는 손수건 준비한 것들이 마음에 걸렸고, 두 번째는 그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거를 자꾸 신경 쓰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남편 때문에서 아니고 자기가 구설수 오르는 자기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남편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지, 진정으로 다시 삶을 회복하고 싶다는 열의보다는 자기 자신께 오는 불이익 때문에 자기 자신께 닥친 어떤 좌절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파리로 간 여행 중에 마음은 설렐 수밖에 없었고, 마치 내게 주어진 연극의 극중 인물처럼 그렇게 자신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재밌죠. 극중 인물처럼 생각했고, 그렇게 하면서 파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도착한 이후에 바로 호텔을 하나 정한 다음에 호텔 직원께 벨주 호텔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때 호텔 직원이 잘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그런 호텔 이름을 못 들어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사람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찾아보니까 벨주 호텔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 지역이 중류층은 고사하고 하류층이 주로 사는 지역에 그런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닐 거예요. 그 얘기 했더니만은 직원이 어깨를 으쓱하면서 그 다음은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호텔에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벨주 호텔을 찾아갔는데, 택시를 타고 이제 무안거리라고 하는 거리로 이제 찾아갑니다. 갔더니만은 호텔 주변이 너무 형편없고 지역이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아닌 겁니다. 택시를 내려서 걸어가다 보니까 중간쯤에 왼쪽에 벨주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었는데, 내가 투숙한 호텔은 아주 수수한 호텔 정도였는데, 내가 투숙해 있는 호텔에 비하면 지금 찾아가고 있는 이 벨주 호텔은 아주 어리어리한 편이더라는 겁니다. 왠가 하면은 호텔 건물 칠부터 하지 않아서 여러 동안 높고 허름한 그런 걸로 되어 있었고, 오히려 호텔보다도 양편 집들이 더 말쑥해 보일 정도였고, 창문은 더러웠고 죄다 닫혀 있었고, 아무리 봐도 찰스 스트릭랜드가 명예와 의무, 많은 사람들의 눈총까지도 저버리면서 와서 있을 그런 호텔 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 동업자께 자기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이 호텔을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그렇게 보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순간에 자기도 놀림당하고 있는 기분으로 화도 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호텔 출입문을 찾아봅니다. 출입문도 호텔 앞쪽에 있는 게 아니고 돌아서서 어떤 가게 옆에 출입문이 조그맣게 있어서 문 열고 들어서니까 사무실은 2층, 이렇게 이제 표지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지판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벨을 누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벨이 가르송 이렇게 해서 종업원 가르송 이렇게 해서 벨 밑에 적혀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벨을 누르니까 한 서처 차림의 청년이 실내화를 신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그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청년께 묻습니다. 마치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묻습니다.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사람이 여기에 묵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6층32호실입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지금 방에 계시나요?" 그렇게 했더니 종업원은 사무실 쪽에 이렇게 열쇠를 보더니만은 열쇠가 맡겨지지 않는 걸로 봐서 계실 겁니다. 올라가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참 의심스럽긴 하지만은, 그러나 호텔이 이제 6층인데 6층까지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 3층에 올라가니까 어떤 여자가 실내복을 걸치고 흥커러진 머리에 문을 빼꼼해서 사람이 올라가니까 지켜보기도 하고 6층 32호에 이르렀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렇게 했더니는 안쪽에서 문을 빼꼼히 열고 나온 사람이 찰스 스트릭랜드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몰라보는 게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저녁 먹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나는 좀 쾌활한 자세를 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저를 몰라보시는군요. 지난 7월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활달한 그런 얘기로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반갑소. 거기 앉으시오. 이제 들어오라 해서 거기 앉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보니까 아주 비좁은 방이고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나무 침상이 하나 있고 그 이불이 하나 깔려 있는데 마치 파도처럼 너울거리는 그런 이불이 하나 깔려져 있고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그 머컨드루 대령이 했던 사치스러운 호텔이라고 했는데 어디도 그런 거는 없고 어떻게 오셨어?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그래서 바로 얘기합니다. 실은 부인 대신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만 마침 저녁 먹기 전에 한잔 할까 하고 막 나가던 참인데 같이 갑시다. 압생트 어떻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주 같이 그런 독한 술이랍니다. 주로 서민들이 마시는 술, 압생트였어. 그러니까 갑시다. 그렇게 해서 둘이 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모자를 중산모 모자를 하나 쓰는데 모자도 행편없는 겁니다. 솔질을 해도 한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대충 쓰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혼자신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물었더니는 그래요. 혼자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 사흘 동안은 한마디도 말을 못했어. 내가 불어설력이 행편없었어. 이 사람들은 영국 사람이랬죠. 그래서 불어설력 행편에서 한마디도 말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데가 함께 술 마시러 가는, 또 저녁 먹으러 가는 그런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12장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떤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보게 되고요. 오늘은 이만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요약한다 할까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마침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과 세상 사람들의 그 판단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6센트 방식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틀림없이 남자가 나갔다는 틀림없이 여자 데리고 갔을 거다. 또 갔으면은 아주 호화스러운 호텔에 그렇게 지낼 거다. 이런 생각을 그냥 뜬소문을 마구 만들어내고 자기네들 편한 대로 만들어 버리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제 일을 당한, 그러니까 부인에 대한 쪽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 부인도 어떻게 되나요? 자기 자신이 억울해서, 자기 자신이 이때까지 쌓은 것들이 무너졌어. 그래서 사람들의 입방아찌 끼고 평판에 험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거지. 진정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거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사실을 들여다볼 때에 어떻게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는가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특히 머켄더루 대령을 봤을 때에 한마디로 불안당 같은 놈이라 하고 어디에 맞춰놨나요? 전형적인 6센트에 맞췄죠. 경제적 배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배신보다도 경제적으로 배신했다고 거기에 맞춰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극단으로 이분법적으로 나가죠. 이런 극단으로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걸 보면서 역시 군인답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비싼 호텔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무한 거리의 벨주 호텔이라 아주 지저분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 소설의 첫 번째 반전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반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봤던 것처럼 달과 육펜스라는 부분입니다. 아직 달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모든 게 육펜스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아주 예를 들어서 호화스러운 호텔이 있을 거다라는 호화스러운 호텔을 달이라고 봤었다면은 막상 가보니까 웬걸 너무 형편없는 호텔입니다. 육펜스지요. 이것들은 막상 또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인도도 하지 않고 단정하게 옷도 차려입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거를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전에 한번 봤던 그 찰스 스트릭랜드하고는 매우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한 번 우리는 육펜스에 집중해서 보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에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찰스 스트릭랜드가 그 같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들어오는 그 이상적인 것,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들었을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여기에서 통념에 의해서 또 내가 선입견에 의해서 더더욱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함부로 재단한다는 것, 그런 거에 대한 경고를 먼저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은 계속해서 이게 이제 심화되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심화되어지는데 특히나 찰스 스트릭랜드의 행동에서 많은 부분이 한편으로는 예술가로서의 그림에 그렇게 집착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생활이론으로서는 도무지 빵점짜리인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시게 되면 앞으로 얘기가 훨씬 더 재밌고 유익한 그런 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